젊었을 때 우리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완벽한 사람을 꿈꾸곤 했다. 하지만 인생은 로맨스 영화와 다르고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상처에서 자신을 찾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큰 교훈이다. 당신도 사랑에서 길을 잃었거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때때로 폭풍우 치는 나를 지나야 인생의 무지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올해 25살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제주도인데 눈만 감아도 특유의 검은 바위 틈에서 파도 소리가 나며 바닷바람의 짭짤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돋이 장소인 성산일 출봉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산다. 저희 부모님은 전통적인 어장에서 일하셨죠. 크지는 않았지만 평화롭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맨발로 모래 위를 달리는 것부터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가 그물을 치는 것까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저에게는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 민호가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 장난꾸러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린 시절을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게 만들었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소박하고 아름다웠지만 매일 아침 자주 보았던 먼 바다의 하늘처럼 나는 항상 더 큰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래서 제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자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첫날 끝도 없는 듯한 마찰로와 급류에 압도되어 잠시도만 조용히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나의 작은 어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북적거리는 신촌 인근 작은 하숙집을 빌렸지만 여전히 나와 같은 젊은 대학생들과 조금은 가까워졌다. 서울에 사는 첫 몇 달은 쉽지 않았다. 업무 스트레스와 향수병으로 여러 밤을 울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바로 그 사이에 박지호를 만났다. 우리는 홍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친구 모임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는 당신이 바로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사소한 몸짓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내가 언급한 적은 없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또 커피 한 잔을 대접했을 때 그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는 덥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한여름의 시원한 바람과 같다. 우리는 4월 어느 날 저녁 홍대에서 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다. 이 지역은 원래 아늑한 바와 식당으로 유명했고 그날 우리는 좁은 골목에 위치한 한 작은 회보풍의 식당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은 희미한 유리창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지호랑 얘기를 안 할 것 같았는데 그는 나의 젊고 활동적인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단단하지만 매우 단정한 수트를 입고 나타났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온반이 잠시 주춤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나를 매료시킨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마치 그의 모든 말이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가볍지만 섬세했다. 우리는 테이블 사이를 두고 앉았지만 파티가 끝날 무렵 지호가 갑자기 의자를 나에게 더 가까이 옮겼다. 그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수정아, 너 제주도 사람이지? 꼭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한 해산물 요리가 있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말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지호는 큰 이야기를 하는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에 충분하지만 작은 이야기로 시작한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 지호는 갑자기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같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제안했고 저녁이면 홍대는 닳고 분주한데 그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서 마치 우리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의대생 시절과 압박감,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운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제주에서 서울까지의 여정, 향수병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직업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지호의 눈을 보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는 달리 진심이 느껴진다. 바로 그날 저녁 지호가 저와 대화하게 되어 기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제주의 해산물에 감사해야겠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해산물이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문자 메시지는 낮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할 때 말이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는데 몇 주 후 지호가 강남의 한 카페 앞에 서서 낯선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녀는 매우 달라 보인다. 럭셔리하고 지구를 오래 알고 지낸 것 같다. 나는 그가 친근하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날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궁금증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지호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완벽한 외모 뒤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한 달 만에 만난 지호는 어느 주말 오후 갑자기 전화를 걸어 오늘 시간 있어요. 널 데려다 주고 싶은 곳이 있어. 나는 더 이상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신비로운 어조로 전화를 끊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오후 4시에 합정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름처럼 매섭지는 않았다. 지호는 심플한 흰색 셔츠와 점장 바지를 입고 등장했으며 스타일은 항상 깔끔하고 깔끔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오늘은 그의 눈빛에 뭔가가 나를 궁금하고 설레게 했다. 지호는 연남동 옛 건물 옥상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곳은 매우 특별합니다. 큰 간판이 없고 몇 개의 나무 테이블과 아름다운 녹색 화분이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가는 작은 계단만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후가 되면 서울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시원한 바람이 인접한 지붕을 스치고 오래된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이 소란스러운 도시 전체가 그 순간 잠시 멈춘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다. 우리가 앉아 지호는 막걸리 한 병과 김치볶음밥 2인분을 시켰다. 그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저녁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웃음이 터졌다. 당신은 매우 늙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겨우 30이야. 지호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지만 눈빛은 유난히 진지해졌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수정아, 나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나로 하여금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게 했다. 그때 내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다. 지호는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진심이에요. 지호가 장난꾸러기 타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매우 확고했다.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고 말할 것을 알지만 나는 당신을 확신해요.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때 내 마음은 행복으로 터질 것 같았다. 제주에서 자라면서 두 사람만 진심이면 모든 거리,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깊은 애정 이야기를 항상 믿었다. 지금 나는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번잡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동화이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처음의 흥분은 서서히 엇갈린 생각에 자리를 내주었다. 전날 강남에서 만난 여성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지호를 믿는 내가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왜 사귄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지호가 제 운명이라고 믿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계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저를 불안하게 해요. 다음 날 저는 대학 시절에 절친한 친구였던 미란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란은 현실적이고 늘 솔직한 타입이다. 그녀는 듣자마자 한숨을 쉬며 수정아, 지호 같은 남자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잘 알아내야 해. 마음이 이 섬을 흐리게 하지 마. 미란의 말은 찬물을 끼얹는 듯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지호가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한 남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 머릿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지호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널 내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고 싶어. 화면 속 문자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마음속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초대는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호는 어느 날 저녁에 둘이 남산공원 근처의 작은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그날의 날씨는 쌀쌀했고 10월 말의 붉은 단풍잎이 가로등 불빛에 우수수 떨어졌다. 그는 부드럽고 분명한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정아, 우리 이사가서 같이 살면 어때? 비용도 절약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많아지고. 나는 조용했고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 뜨거운 커피잔을 빙빙 돌렸다. 그 제안은 나를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 저는 결혼 전에 살아볼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항상 크고 다소 민감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천천히 사는 제주에서 자라나도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호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많은 밤을 생각한 끝에 나는 부미했다. 아마도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마음속 깊이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남자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잡고 싶다.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중심 지역인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는 약 40m에 불과했지만 당시 나에게는 두 아이의 행복한 보금자리 같았다. 이사 오는 날 지호와 나는 함께 청소하고 커튼을 치고 장식용 작은 물건들을 샀다. 그는 또한 흥분해서 책꽂이를 벽에 설치하고 농담을 했다. 여기가 내가 앉아서 책을 읽고 너는 일을 하는 곳일 거야. 마치 영화 속의 커플들처럼.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작은 순간을 그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따뜻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아침에는 빵과 달걀을 곁들인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한다. 저녁에는 보통 요리를 하고 지호는 옆에서 도와주거나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웃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항상 우리 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갈 때 나를 웃게 하고 오랜 날을 지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동거한 지 약 2달 만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실에 불을 끄거나 침실에 흩어진 옷을 놓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호는 점점 바빠졌다. 그는 자주 늦고 심지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다. 나는 물었고 그는 단지 대충 대답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이해해줘. 처음에는 당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지호가 병원에서 당직이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란이 제게 나가자고 전화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이태원에 있는 바에 있지 않나요? 같이 안 가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나는 침착하려고 했으며 미란에게 다시 물었다. 확실해요. 누가 그랬어? 미란은 나는 방금 지나갈 때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 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몰라. 나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이 착잡했다. 지호가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어두운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다. 지호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깨지는 그림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에게 물어볼 기회를 찾으려 했다. 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말을 할 때의 그의 눈은 나의 시선을 피했다. 이제 저는 정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나를 계속 괴롭혀서 나의 잠을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게 만들었다. 처음에 지호는 항상 자상하고 사랑했다. 그는 매일 식사, 수면부터 질문까지 나를 조금씩 신경 써줬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몇 달 동안 동거하면서 지호가 예전처럼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앉아있는 저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신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고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항상 피곤하지만 눈은 꿈으로 가득 찬 채 밝게 빛났습니다. 수정아, 나는 진지하게 연기와 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지루한 일의 반복 속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아연실색했다. 지호는 원래 의사였으며 직업이 안정적이고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자신이 추구했던 삶과 무관한 연기와 노래를 불쑥 꺼냈다. 나는 그에게 왜 변화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저는 항상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안 해왔던 것뿐이야. 그날 이후 지호는 연기, 보컬 강좌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등록금이 비싼 강남의 학원을 찾아가 까다로운 요구를 했다. 내가 이 선택에 대해 확신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상당히 강하게 반응했다. 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는 자신을 위해 투자할 돈이 필요했다. 쓸데없는 소비는 아니다. 지호의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
그는 내 감정에 관심을 갖는 대신 자신의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처음엔 등록금, 그 다음엔 공연복, 심지어는 연예 기획사들에게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한 촬영까지. 처음에는 나는 그를 지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필요할 때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의 수업료를 지불하기 위해 나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을 사용했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필요한 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한 번은 그가 점심시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수정아, 나 자기소개 영상 만드는데 200만 원 더 필요해. 제가 도와드릴까요? 곧 갚을게요. 나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은 내가 여전히 매일 야근을 하는 사무직에서 절약한 것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지호씨, 이 돈이 정말 필요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 날 못 믿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과 같다.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변한 느낌이다. 나는 미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단도직입적인 말을 받았다. 수정아, 지호가 너한테 진심인 거 확실해? 아니면 그냥 그의 꿈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미란의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호의 행동에 더 신경을 썼다. 한 번은 샤워할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낯선 사람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마음속에서 고만과 실망감이 솟구쳤다. 저는 지호가 더 이상 제가 믿었던 것만큼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 내 신뢰와 사랑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아물 수 없는 상처처럼 내 마음에 계속 맴돌았다. 너는 내 꿈을 믿니? 지호가 12월 중순에 늦은 밤에 나에게 물었다. 서울은 그때 우리 작은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찬바람이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에 휩싸여 있었다. 거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은 지호는 내게 확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대에 찬 눈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램프의 옅은 노란색 빛이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고 그는 피곤하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낯설어 보였다. 나는 잠시 멈췄다. 제가 믿나요? 솔직히 말해서 내 믿음은 오래전에 흔들렸다. 하지만 지호의 그런 눈빛을 보고 거절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지하지 않으면 그가 쓰러질까 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무거워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줄 알았어. 지호가 방금 짐을 풀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저축구좌에서 잔금을 모두 인출했다. 서울에서 3년간 일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언젠가 작은 빵집을 차릴 수 있을 거라는 소박한 소망과 함께 말이다. 그 돈을 지호에게 주었을 때 그는 나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수정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빠는 성공할 것이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 돈은 지호의 새로운 계획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잠시 빌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서 불가능하다고 했죠. 제주에 있는 우리 가족은 풍족하지 못했고 부모님은 남동생 민호가 대학에 다니는 것도 돌보고 계셨다. 그러나 지호는 놓아주지 않았다. 잠시예요. 수정씨, 곧 갚을게요. 부모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지 않나요? 필요할 때 도와준대.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경직되었다. 지호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간단해 보였다. 그는 내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지호는 점점 더 불쾌해지고 가혹해졌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너는 왜 지금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니? 뭐가 무서워? 우리는 한 식구야. 그날 저녁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지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가 아니다. 나는 변한 모든 작은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이유 없이 그가 사라진 날들, 낯선 사람의 희미한 메시지들. 처음부터 당신은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내 감정을 이용했을 뿐인가? 그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제주도에 갔다. 바다로 가는 길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바닷바람의 짠내를 느끼며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달래는 것 같았다. 부모님은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지만 시적해진 제 얼굴을 보고 걱정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물었다. 수정아, 너 요즘 잘 지내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저녁에 제가 민호의 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민호는 갑자기 입을 삐죽거렸다. 언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번에 언니 핸드폰에 은행 인출한다고 계속 떠 있었어요. 나는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는 의심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민호의 말이 칼로 내 마음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내 오래된 방에서 뒤척이며 지난 모든 일을 회상했다. 지호가 저를 진짜 사랑한 적이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믿음과 사랑을 걸었을 때 너무 순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나를 끝없는 고통으로 이끌었다. 다음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나는 부엌에서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지호가 말한 대로 돈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나는 아직 탈출구를 찾지 못한 내 가족을 실수에 빠뜨릴 수 없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지호는 희망찬 얼굴로 아파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부모님께 그 얘기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목소리가 달라졌다. 지호,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나요? 나 돈 없어. 가족이랑 오빠 중에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마. 지호는 깜짝 놀랐고 그의 눈빛은 약간 짜증나고 실망스러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를 텅 빈 방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그 당시 나는 이 관계가 아마도 두 사람이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달림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제주에서 돌아온 날부터 지호와 저는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내가 돈에 대해 거절할 때마다 우리 둘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나는 그가 단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이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1월 말 어느 토요일 저녁 몹시 춥고 눈이 내려 강남의 거리를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지호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얼굴은 초췌하지만 잔뜩 찌푸린 표정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오래된 영화를 보고 있다. 그는 코트를 의자에 힘껏 던지고 나서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밥 먹었어요? 밥 좀 더 해줄까?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블랙커피 한 잔만 따르고 단숨에 마시고 갑자기 말을 꺼냈다. 수정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봤어? 부모님께 돈을 좀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가슴은 무거웠다. 지호가 이 얘기를 꺼낸 게 몇 번째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지호, 내가 말했어. 우리 가족은 조건이 없다. 부모님은 민호가 공부하도록 돌봐야 한다. 더 이상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곳방 안의 공기가 응고되는 것 같았다. 지호는 손에 든 잔을 꽉 쥐었고 그의 눈빛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와는 확연히 다른 차가운 색이었다. 지호가 커피잔을 탁자에 세게 부딪히며 검은 물이 사방으로 튀어 탁자와 바닥에 얼룩덜룩 흘러내렸다.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자연스럽게 성공할 것 같아? 지호가 화를 잔뜩 내며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한다.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요?
못 믿겠어. 나는 어수선한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지호가 이렇게 자제력을 잃은 건 처음 봐요. 그는 거기 서서 두 손을 테이블에 기대고 충혈된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오빠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어요. 지호씨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바뀌었어. 난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지호가 아니야. 변했어요. 지호가 웃음을 터뜨리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난 이해가 안 돼, 수정아. 돈도 없고 투자도 없는데 어떻게 꿈을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오빠가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빠를 믿어야 해요. 당신을 믿으세요? 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고 눈물이 눈가에 고일 뻔했다. 당신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 생각 안 나요? 지호는 조용했고 짜증으로 가득 찬 숨을 내쉬었다. 나는 침실로 몸을 돌려 문을 쾅 닫았다. 그때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바닥에 앉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지호와 함께한 즐거웠던 시절은 이제 슬로우 모션 영화 같았고 모든 이미지는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나를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는 이제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다음날 아침 지호는 집에 없었다. 작은 아파트가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식탁 위에 어제 깨진 잔에는 우리의 말다툼을 증명하듯 마른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청소를 했는데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공허했다. 이때 저는 사랑이 단지 희망과 일방적인 인내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진실을 직시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날 밤 지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일은 미안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해하고 내 옆에 있어줘.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조이는 것 같았다. 나는 지호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를 이 난장판에서 끌어낼 힘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점점 더 나를 꽉 조이는 끈이 되어가고 있을까? 지호가 화를 낸 날 이후로 저는 당신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달콤한 말에서부터 지호는 모든 것에 대해 저를 비난하고 자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좀 창백해 보여요. 수정씨. 또는 다른 머리 안 해볼 거예요. 지루해 보여. 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말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새 드레스를 사기 위해 명동의 한 상점에 들렀다. 그것은 단순하고 가볍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베이지색 드레스이며 사무직과 잘 어울린다. 지호가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에 신나서 다시 가져왔어요. 하지만 드레스를 몸에 걸치고 돌아서서 그에게 보여줬을 때 지호는 힐끗 쳐다보고는 시익 웃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애, 너랑 같이 가면 내가 자랑스러울까? 서울로 올라온 시골 아줌마들과 다를 바 없어. 나는 놀라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말은 나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다. 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방금 산 드레스를 들고 바닥에 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옷 입을 줄 알아요. 그는 그의 옆에 걸어갈 자격이 있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자신있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나는 드레스를 집으려고 몸을 굽혔고 굴욕감이 뭉클했다. 그 드레스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 언제부터 내가 자랑스럽다고 느끼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했어? 넌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1시간 동안 차갑게 식은 다음 몸을 돌려 나를 그곳에 혼자 앉게 했다. 방이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손에 든 드레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끝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호의 말이 반복된 음악처럼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가 왜 무시당할 사람이 됐지? 차츰 지호는 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내 인생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매일 입는 옷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헐렁한 스웨터를 폄하하고 그가 선택한 적절한 의상을 입도록 강요했다.
한 번은 미란을 만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호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길을 가나요? 지호 여자친구 이렇게 입으면 창피해요. 그는 말하고 나서 내 코트를 한쪽으로 던지고 그가 전에 샀던 타이트한 드레스를 주었다. 이거 입어. 적어도 안 망신당하게 해. 나는 그것을 입고 싶지 않지만 압도하려는 그의 눈빛에 나는 가슴속에 조용히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평소 스타일과 다른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은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수정아, 잘 지내니? 너 왜 이렇게? 너무 다른데. 나는 당황해서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말했다. 지호가 좀 바꿔보라고 했어요. 미라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너 자신을 위해 변한 거니? 아니면 그를 위해 변한 거니? 수정아, 누군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미란의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지 못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나는 더 이상 제주에서 자유분방하고 순진한 김수정이 아니었다. 그 대신 지호가 원하는 버전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버전으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있는 지호를 보았고 나를 오래 기다려서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내가 입은 드레스, 내가 말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걸을 때 내가 이미지를 지킬 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솟구쳤다. 돈, 시간, 신념, 자유 등 지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대가로 지호는 상처와 비난만 받았다. 그날 밤 저는 미란의 말에 대해 생각하며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지호가 푹 자고 있는 옆을 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이 남자는 이제 낯선 그림자일 뿐이다. 내 사랑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갔을까? 그리고 제가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을까요? 서울 날씨가 아직도 몹시 추운 2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하셨다. 나는 아직도 졸고 있는데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문을 열고 어머니가 두꺼운 외투와 작은 가방을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거의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정아, 왜 며칠째 엄마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갑자기 방문했어.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를 재빨리 집 안으로 안내했다. 어젯밤 지호가 집에 늦게 들어와 책상 위에 가구가 가득 차 있을 때 다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엉망진창이다.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지호가 아직 침실에 있어서 걱정도 되고 어머니는 아파트를 둘러보고 나를 쳐다보았고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여기 사니? 아기가 너무 야위어 보여요. 수정아, 무슨 일 있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엄마라고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전 괜찮아요. 일하느라 조금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내가 준비한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어머니는 거실에 나와 함께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수정아, 너 지호한테 돈 줬어? 내 손이 멈췄고 손에 있는 젓가락이 작은 텁 소리와 함께 탁자 위로 떨어졌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늘 저의 변화에 민감하셨고 어쩌면 이 수척하고 초췌한 얼굴 전체가 이 모든 것을 말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내가 잘 때 내 휴대폰에서 은행 메시지를 찾았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인출합니까? 솔직히 말해줘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차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눈이 따가워 눈물이 날 것 같다. 나는 목이 메었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정아, 뭐해? 그 녀석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냥 당신을 이용하는 건가요? 엄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마침 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왜 오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고 솔직하게 물었다. 지호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알고 싶어요. 수정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 너는 어디에 의지해서 그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 너는 그녀를 정말 사랑하니 아니면 그냥 이용하니? 어머니의 물음은 마치 나와 지호의 달라진 사이를 칼로 직격탄을 날리는 것 같았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삼촌은 우리 둘의 삶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의 고함 소리가 작은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는 깜짝 놀랐고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연실색했고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서 옆에 의자를 잡고 바닥을 쿵쿵 두들겨 패면서 나를 당황하게 하고 소리쳤다. 지호야, 그만해. 하지만 그는 나와 엄마를 내버려 두고 재빨리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거칠게 문을 닫았다. 담은 무서운 침묵으로 잠겨 있었고 나의 가쁜 숨소리와 나의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옷의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나는 얼굴을 숙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감히 어머니를 볼 수 없었고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에 직면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부드럽게 목소리를 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아, 너 정신 차려야 해. 이 남자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신과 당신의 미래를 잃을 것입니다. 엄마랑 제주도 가자, 아가야.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항상 상냥하고 나를 걱정해주던 어머니는 이제 나의 어리석음과 고집에 마음이 아프다. 참으려던 눈물이 이제는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고통과 피로 그리고 자신을 감싸고 있는 절망감에 울었다. 그 당시 저는 이 관계가 바닥을 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떠난 후 아파트는 답답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홀로 소파에 앉아 허공을 음시했다. 내 마음은 공허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나는 모든 것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 자책한다. 엄마 말이 맞아. 지호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지호가 아니고 나 자신도 변했고 약하고 맹목적이어서 더 이상 나를 알아볼 수 없었다. 오후 9시경 지호가 돌아왔다. 문이 거칠게 열려 나를 우르르 눌렀다. 그는 화가 잔뜩 난 표정과 충혈된 눈, 다급한 숨을 몰아쉬며 걸어 들어왔다. 내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열쇠를 탁자 위에 세게 던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애쓰는 거 다 망치고 싶어? 나는 놀랐고 아직 반응하지 않고 지호가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너한테 몇 번 말했어. 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런데 너는? 나는 다시 어머니를 당신의 얼굴에 앉히고 당신을 거지 취급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지호,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너만 걱정해. 그녀는 내가 초라하고 내가 당신에게 준 돈을 보고 엄마가 다른 뜻이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러나 지호는 듣지 않았고 그는 옅게 웃으며 나를 견멸적으로 바라보았다. 나 챙겨줘. 아니면 그녀는 당신을 짐으로 여겼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필요 없고 내가 뒤에서 나를 나쁘게 말할 필요도 없어. 너 욕 안 해?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지호. 변했어. 우리는 변했습니다. 난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지호가 나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더니 탁자 위에 누워있는 전화기를 덥석 움켜잡았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손을 들어 전화기를 바닥에 세게 던졌다. 쨍그란 소리가 쨍그랑하고 화면이 깨지고 유리가 여기저기 튀었다. 나는 멍하니 바닥에 누워있는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지호를 올려다보았다. 지호?
뭐 하세요?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그는 비명을 질렀고 눈은 분노와 실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와 나의 어머니는 단지 너의 길을 막고 너를 미치게 할 뿐이다. 나 같은 패배자는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거기에 서서 온몸이 떨렸다. 지호가 이렇게 사나워진 건 처음이에요. 나를 꼭 껴안고 미래를 함께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이제 낯선 사람, 통제불능, 분노에 가득 차 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지호씨, 진정하세요. 나 아니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호가 저를 쳐다보더니 눈빛이 모순투성이었어요. 그는 내 말에서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곧 몸을 돌려 코트를 어깨에 힘껏 던지고는 아파트에서 나가든 뒤로 문을 쾅 닫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치 남은 조용한 공간을 찢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손은 떨리고 전화기에 모든 파편을 주었고 다 파편은 작은 상처처럼 손에 베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몇 배 더 컸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꿈꾸던 관계가 아니다. 눈물, 상처, 통제불능의 싸움이 됐다. 나는 밤늦게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창문에서 찬바람이 방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더 이상 여기에 없다. 나의 희생과 인내심은 아무것도 만회할 수 없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소외시키고 지치게 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나는 여기를 떠나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그날 지호와 대질하기로 했다. 겨울 저녁 서울 하늘은 내 기분처럼 잿빛이었다. 나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은 옷자락을 꽉 조였다. 지호가 들어오자 평소처럼 가방을 의자 위로 던지고는 나를 건섬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기심과 맹목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남자에서 낯선 사람으로 너무 많이 변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호,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지호는 돌아서서 내가 방금 무슨 우스운 말을 한 것처럼 눈썹을 치켜올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가가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말은 내 마음을 탈로 베는 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아마도 내 눈물이 오래전에 바닥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를 위해 계속 속상해하기 위해 너무 피곤했을 수도 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그와 마주보고 차가운 눈을 달아보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난 너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호의 눈에 깜짝 놀랄 만한 한 줄기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등을 돌리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희망을 품고 서울에 왔을 때 가지고 다녔던 작은 가방에 옷을 몇 벌 집어넣었다. 한때 우리 둘의 보금자리였던 이 방은 이제 가슴 아픈 추억이 가득한 곳일 뿐이다. 지호는 문간에 몸을 가누지 않고 서 있었지만 그는 나를 말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캐리어를 문으로 끌고 갔을 때 그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떠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돌아서지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뒤에 있는 아파트의 문을 닫았고 마치 인생의 슬픈 잠을 막 끝낸 것 같았다. 몇 달 동안 고통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온 후 처음으로 내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다. 늘 집이라고 부르던 제주행 야간차를 탔다. 새까만 바다에서 나룻배가 흔들렸고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 위축됐지만 마음은 누그러진 듯했다. 새벽에 대가 성산의 출봄에 전박했을 때 바닷잔내 가득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이 아무리 차가워도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라는 느낌이 든다. 부모님은 나를 따뜻한 품으로 맞이했고 비난하지 않았고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냥 말했다. 돌아오길 잘했어요. 우리 집은 항상 여기야. 제주도로 돌아온 초창기는 힘들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고통으로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매일 밤 나는 낡은 침대에 누워 파도가 해안에 치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울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어서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나만을 위한 삶이다. 저는 제가 자란 마을 근처에 작은 해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는 크지 않고 내가 직접 심은 예쁜 나무 테이블과 작은 화분 몇 세트만 있다. 식당을 해빌이라는 뜻의 해별이라고 이름 지었다. 매일 아침 성산일 출봉해서 태양이 떠오르면 식당에 황금빛이 내리쬐면 힘이 솟는 기분이다. 서서히 나의 카페에는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 어부들은 새벽 어획 후 따뜻한 커피를 마시러 들렀고 제주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 지호 생각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가끔 그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고통 대신 아쉬움과 안도감만 남는다. 지금 나의 삶은 소박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의 작은 것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아마도 우리는 때때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잃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를 다시 데려온 이 소중한 집, 제주도는 바다 위의 불빛이 가장 어두울 때 제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카페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란으로부터 수정아, 괜찮아? 너 카페 사진 보니까 예쁘다. 잘 됐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바닷바람이 짭짤한 소금 냄새와 오후 햇살의 온기를 실어 나르며 살짝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내 새로운 삶은 여기서 시작돼. 3월 초 어느 날 아침, 봄바람이 제주 해안가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 커피를 끓이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편지를 주신 아저씨가 가게에 들렀다. 그는 서울에서 보낸 편지라며 나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로부터 오랫동안 아무도 나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아서 조금 놀랐다. 편지 봉투 밖에는 낯익은 글씨로 가슴이 덜컹거렸지만 예전처럼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식당에 손님이 줄어들자 나는 넓은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에 있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열었다. 역시 지호. 그의 필체는 여전히 평소처럼 깔끔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뭔가 달랐다. 편지는 짧고 몇 줄이지만 한 문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을 가지고 있다. 수정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상처 줘서 미안해. 그날 내가 한 말이 맞았어. 그는 변했고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이제 나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내가 나에게 준 사람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냥 후회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호. 나는 편지를 닫았고 얇은 종이 위에서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 같은 것이 없다. 더 이상 고통도 없다. 가슴에서 큰 돌멩이 같은 안도감만 겉였다. 아마도 그날의 상처와 눈물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 것 같다. 지호가 쓴 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카페 앞바닷가로 걸어갔다. 파도는 여전히 꾸준히 해안으로 밀려오고 오늘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연한 황금빛 햇살이 각 파도를 은으로 덮는다. 나는 눈을 감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살짝 스치도록 한 다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지구씨. 너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나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신뢰가 없고 상처만 받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감히 손을 놓았을 때, 시작 장소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평화, 그리고 나 자신. 부모님과 작은 카페, 제주에서의 나날들, 나는 천천히 사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르지 않고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가게 뒤 작은 정원을 돌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노란 국화꽃을 심으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엄마에게 베이킹을 배웠고 카페를 위해 새로운 레시피를 많이 시도했다.
어떤 날은 손님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바다를 보기 위해 가게에 들른다. 그들은 이 카페가 마치 서두르는 생활 속에서 잠시 정지된 것처럼 그들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말한다. 어느 날 오후, 미라는 서울에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꾸짖었다. 너 진짜 숨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다행이야, 수정아. 너 자신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 나는 웃으며 유리창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고마워, 미라나. 저는 제 자신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필요 없어. 지호의 편지를 방 안에 낡은 서랍 속에 넣어 두었을 때 나는 그것이 내가 그를 내 삶의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편지는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여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나간 옛잔의 종말일 뿐이다. 나는 지호를 용서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용서했다. 어린 시절의 실수와 나약한 순간들을. 제주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고 성산의 출봉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다시는 그 누구 때문에도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